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남북의 창 진행을 맡은 조재익입니다. 한반도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북한의 생활상 등을 친절히 전해드리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4월 23일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고받은 친서라고는 하지만 새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도 진행하며 대남 핵 위협도 이어갔습니다.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 이슈엔 한반도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를 받고 다음 날 답장을 했다며 보도했고 청와대도 이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에서 남북 대화가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고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 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남북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역사적 선언과 합의를 내놨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여지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진함 없이 정성을 쏟아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두 정상은 친서 교환을 이어왔지만 이번처럼 북한이 먼저 이를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 공동선언과 합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과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가능성을 내비친 점은 주목됩니다. 남북 간의 향후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가 화해를 열어갈 수 있는 이중의 공간으로서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차기 정부가 이런 남북 관계의 정상 간 신뢰 공간을 만드는 부분도 역시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북한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친서 교환은 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인사하는 형식인 만큼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무엇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하며 우리 새 정부에도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은 두 정상의 친서 교환 소식이 전해진 날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요. 인민군 창건 9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17일 평양 근교 미림 비행장 훈련장 곳곳에서 차량이나 대규모 병력 대열로 추정되는 사각형 점 여러 개가 보입니다. 미국의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12,000명 이상의 병력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도 대규모 인파가 몰렸고 대형 천막도 설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미국의 38로스도 수천 명의 병력과 차량이 행진하는 열병식 예행 연습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고 특히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으로 군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역시 화성 17형이겠죠. 왜냐하면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이것을 화성 15형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여전히 화성 17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열병식에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 18일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를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했습니다. 최근 동해 공해상에 투입했던 핵추진 항공모함인 링컨함이 남중국해로 이동하자마자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보낸 겁니다. 현재 한미는 지난 18일부터 전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무력 시위가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We have said repeatedly that we're willing to sit down with Pyongyang, no preconditions, to begin to have discussions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to date, rather than showing any willingness to sit down in good faith and negotiate and talk and use diplomacy, the North continues to conduct tests. Now again,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날 북핵 수석 대표들도 서울에서 만나 대북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Also agreed on the need to maintain the strongest possible joint deterrent capability on the peninsula. 미국의 성김 대북 특별대표는 새 정부와도 전방위 소통에 나섰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비공개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자연스레 대북 공조 방안과 다음 달 20일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의 이러한 확장 억제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강력한 또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이처럼 물샐 틈 없는 안보 공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을 언급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얼마 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핵무기 사용 전략 계획, 이른바 핵교리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 남측을 겨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소형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면서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솟구칩니다. 발사 장면을 지켜보던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를 치며 활짝 웃습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바로 다음 날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나라의 방위력과 핵 전투 무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겉모양만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유사하지만 길이는 3분의 2 정도로 줄었습니다. 합참이 탐지한 발사체 제원은 최대 고도 25km에 비행거리 110km, 사거리가 800km인 기존 KN-23 미사일을 바탕으로 더 낮고 짧게 날아가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사포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북한은 우리에겐 긴장을 일으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 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측을 겨냥하고 있는 포병부대들이고 전술핵은 만에 하나 전쟁을 할 때 실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뜻합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해 수도권과 미군 기지를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술핵 운용을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에게 약간 위임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서울 불바다를 실행하는 이제 그런 부대들인데 거기에 전술핵까지 얹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 있거든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동향을 보면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는 전략 핵과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을 모두 갖추어 유사시 미국의 전쟁 개입을 막고 재래식 전력에서 앞서는 남쪽엔 소형 핵무기로 맞선다는 의도입니다. ICBM이 실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선제 타격이라든가 요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거나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한반도에 있는 미군 기지라든가 한국 기지들을 약간 인질 삼듯이 일종의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 전술핵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은 그간 대외적으로 적대 세력이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전략도 공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술핵과 같은 단거리급 미사일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어떤 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그 상황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좀 강조하기 위한 차원의 얘기거든요. 북미 대화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대남 핵 위협은 본격화하면서 한편으론 출범을 앞둔 새 정부를 떠보며 북한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계속 고조되고 있는 긴장 국면에서 어렵게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이 커가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의 도시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단지 등이 완공돼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평양 중심부뿐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 개발돼 도시 경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변신하고 있는 평양의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녁 어스름이 찾아오자 하나둘 켜지는 화려한 조명. 최근 평양 송화거리에 들어선 8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모습인데요. 동남부에 위치한 외곽 지역이 대규모 신도시로 변한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허허 벌판이었던 곳엔 다양한 형태의 초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단층집, 1층짜리 건물들, 그러니까 달동네와 같은 그런 비슷한 곳인데 지대는 낮아요. 낮은데 거의 논밭이 많고 그런 집들이 다닥다닥하게 많았던 정말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현대적인 느낌을 갖춰가는 평양거리. 그 중심엔 미래 과학자 거리가 있는데요. 대동강변을 따라 조성된 이곳엔 은하타워 등 특색 있는 초고층 건물과 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려명거리 또한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대표 신도시입니다. 평양의 맨해튼이라 불리는 이 거리엔 북한의 10대 고층 건물 중 절반이 위치해 있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그린벨트를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여명거리를 형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원래 고층 건물 자체도 짓지 못하게 했었던 것이 북한의 원칙이었거든요. 또 강변을 따라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옛날 북한에선 보기 힘들었던 광경입니다. 최근 모습을 드러낸 테라스식 주택은 보통 강변을 따라 지어졌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비만 오면은 물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막 이런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싹 다 그냥 천지 개벽한 것이 보통강 지역이거든요. 예전에 선대들이 해결 못했던 걸 이번에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근은 평양의 각종 랜드마크가 분포돼 있는데요. 북한 초고층 건물인 류경호텔과 고구려 유적지인 보통문, 김일성 광장과도 가깝습니다.
여기에 군사용으로 활용했던 화성지구도 만세대 규모의 건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신평양 건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근 조선중앙TV는 북한의 관광휴양지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한 인민생활 향상과제, 그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워서 한껏 띄우는 걸로 보이는데요. 최고의 시설을 갖췄다고 자랑하는 북한의 관광휴양지 모습 전해드립니다. 문이 열리자 말들이 힘차게 경주로를 내달립니다. 지난 3.8 국제부녀절을 맞아 열린 북한의 승마 경기 모습인데요. 최근 조선중앙TV는 대회가 진행된 평양 미림 승마 구락부를 소개했습니다. 이곳에선 북한 주민 누구나 말타기를 취미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세계 구락부에서 해마를 타고 연애하면서 우리들의 사랑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정말 그 모습에 반했다고 해야 할지. 겨울철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다는 마식령 스키장도 전파를 탔습니다. 이곳의 험한 산세를 관광지로 본격 개발하면서 스키에 대한 관심도 커지기 시작했다는데요. 평안남도 양덕군은 승마와 스키, 온천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휴양지도 있습니다. 여가를 보내면서 요양까지 가능해 북한 매체는 이곳을 독보적인 관광 명소라고 소개했고 주민들은 최고급 시설에서 좋은 서비스를 누린다고 전합니다. 누구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달걀 삶는 장소에서 우리 민들이 간장단지, 소금단지를 넣고 자기 구미에 맞게 달걀에 쳐서 맛보도록 끓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나들이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어딜까요? 문수 물놀이장과 능라도 유원지, 중앙동물원 등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는데요. 이 호랑이 대가리로 이제 입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누구나 다 최고의 문명을 누리게 됐구나 하는 긍지로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이 얼굴에 이제 웃음꽃이 피어나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이름난 명소들을 집중 조명해 코로나19와 대북 제재 장기화 등 안팎의 어려움 속에도 체제에 별 이상이 없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려는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북한에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평양 보통강변의 고급주택 준공식 현장에 눈길을 끄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네, 일명 이 핑크레이디라고도 불리는 리춘희 아나운서인데요. 새 집을 선물로 받은 리춘희 아나운서가 김정은 위원장의 팔짱을 끼고 집안을 둘러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리춘희뿐 아니라 북한의 1세대 방송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성원, 그리고 노동신문 논설위원 동태관도 새 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전 선동 분야 인물들에게 고급 새 집을 주는 선물 선심이 집중된 겁니다. 네, 북한에서 방송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기에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최고급 주택을 선물하는 걸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3일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을 앞두고 열린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 준공식.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흐뭇한 웃음으로 큰 만족감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이 연단 아래로 내려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았다. 북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 이춘희였다. 이어 곧장 이춘희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 김정은 위원장. 리춘희 방송원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그가 살게 될 경루동 7호동으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이춘희 가족과 사진 촬영도 가졌다. 여느 주택 준공식 행사와는 달리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인 것이다. 당이 안겨준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수놓아온 리춘희 방송원과 같은 나라의 보배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진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의하는 김정은 태양절을 맞아 대를 이어 충성하는 방송인들을 부각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과 통치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이 3대에 걸쳐서 이 통치 전략이나 통치 정책을 그 대내적으로 알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통치 정당성과 그다음에 이제 리춘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일찌감치 방송인들을 체제 선전과 수호에 적극 활용했다. 김일성 주석은 6.25 전쟁 당시에도 방송원들을 전투 현장에 급파했다. 1950년 6월 27일 저녁 서울해방 작전을 지휘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꾼들에게 서울이 해방되면 곧 방송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 일꾼들을 서울에 들여보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의 방송국을 장악하고 점령을 공표하게 한 것이다. 오늘 6월 28일 11시 30분에 영국적 인민군대는 서울시를 이승만 괴뢰 도당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1950년 9월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고 평양을 점령했을 때에도 북한 방송원들은 최전선에서 선전선동을 이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 도착한 방송원들은 방어 부대와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서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지켜 싸우도록 고무추동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1963년 조선중앙TV의 전신인 평양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한 뒤엔 체제 선전의 천병으로 거듭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 선전 선동부를 맡으면서부터는 방송 내용과 형식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방송 화술은 공격 정신으로 일관돼야 한다는 참으로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상벽 동지는 그때를 자주 북한의 전형적인 방송인은 1세대 방송원 이상벽이 있다. 북한이 우승 후보 이탈리아를 물리치며 아시아 국가 최초로 8강에 진출했던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키퍼 턴아웃으로 처리했습니다. 슛! 우리 골입니다. 당시 중계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이상벽이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급 주택을 선물받은 최성원도 유명 방송원이다. 특히 최고 지도자의 기록 영화나 회고록만 전문 녹음하는 이른바 1호 아나운서로 유명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소식을 보도한 전형규도 북한에선 대표 방송원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춘희가 현재로선 북한을 상징하는 방송원이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리춘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좀 알게 됐던 게 그 김정일이 죽은 걸 사망 보도를 이제 할 때 아 리춘희가 나오면 뭔가 되게 그때부터 엄청난 걸 발표하겠구나. 리춘희가 나오면 뭔가 좀 특별한 뉴스가 나오는구나. 이춘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제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를 전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한 달 뒤엔 광명성 4호 발사 소식과 함께 기념 연회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017년 9월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난한 김 위원장의 첫 성명도 대독했다. 미국의 늑다리 미추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이춘희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눈여겨볼 부분이다.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열병식. 방송원으로는 이례적으로 북한 간부들과 함께 주석단에 올랐다. 공연을 관람할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에 손을 대고 귓속말을 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이 방송을 탔다. 정권 수립 경축 행사 참가자들과의 기념사진 촬영장에서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이춘희에게 악수를 건넸다. 이춘희는 김정은 위원장과 팔짱까지 끼며 친근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리춘희는 앉아서 그냥 굉장히 그 진지한 표정으로 막 높은 목소리로 이렇게 열불을 토하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막 웃으면서 일반 사람들처럼 막 김정은 팔에도 매달리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거는 북한 주민들이 봐도 굉장히 어색하겠다.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다. 그 김정은이 직접 선물해주고 이런 모습이 방송에 나온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아, 역시 리춘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춘희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원로 방송원들에게 고급 주택을 준 건 선전선동이 더욱 필요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기화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내부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금 이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북한 정권이 이 작년부터 이제 사상의 중요성, 그다음에 교육의 중요성,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그 연장선에서 현재 방송인과 언론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선전선동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대우도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선전 부문 일꾼 강습회를 주관하고 선전 선동 사업의 혁신을 요구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춘희의 집을 찾았을 당시 방송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불같은 정열로 방송 사업에서 성과를 계속 거두는 것과 함께 우리 방송의 앞날을 떠매고 나갈 후비 육성에서도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북한 3대 정권과 함께 체제 선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북한의 방송인들.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 선전 선동 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원도 철원 땅은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입니다. 북한의 노동당사, 백마고지 등 치열한 전투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네, 철원의 전방 지역엔 전쟁 때 매설했던 수많은 지뢰가 아직도 남아있기도 한데요. 이 지뢰밭이나 다름없는 땅에 세워진 특별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하연 리포터 직접 이곳 다녀오셨다고요? 네, 대마리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이곳 주민들이 직접 만든 지뢰 탐지기를 이용해서 지뢰를 찾고 제거하고 논과 밭을 일궜다고 합니다. 네, 마을을 이루기까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연 같은 것도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뢰 때문에 부상은 다반사고요. 나중에는 땅 소유권 문제로 서름도 겪었다고 합니다. 지뢰밭 위에 세워진 마을 대마리. 이 속에 얽힌 애환 많은 주민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 아래 위치한 철원군 대마리. 비슷비슷한 모양의 양옥집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평범한 시골 동네처럼 보이는 이곳에는 한반도 분단의 아픔이 묻어 있습니다. 한동안은 신탄이 검문소하고 여기 검문소 이 앞에 사람을 통과를 안 시켰어요. 대마리는 6.25 전쟁이 끝나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1968년 당시 정부는 북한보다 잘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마리에 전략촌을 건설했는데요. 150세대 905명의 주민들이 정착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이제 마을이 재향군인들, 제대군인들 위주로 해서 정부에서 입주시켜가지고 남의 땅이라도 전부 이렇게 개간하고 나누어졌어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그랬습니다. 정착 초기 대마리 사람들은 천막에서 먹고 자며 황무지를 일궜습니다. 접경 지역이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농사를 접고 전투 준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지뢰를 캐고 하다 그냥 막 사고도 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절단돼 갖고 지금 이게 의족의 의족 한쪽은. 지뢰 탐지기로 허가난 구역에는 이제 탐지해서 개간을 하게 되고요. 그 폭풍 지뢰를 해서 발목 지뢰, 그래서 발목들이 많이 잘라지셨어요. 특히 그런 분들이 많았죠. 네네. 목숨을 담보로 지뢰밭을 개간했지만 입주 당시 작성한 각서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여기 들어와서 개척을 하다 죽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까지 쓰고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마리. 하지만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는데요. 이 마을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대마리를 찾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원에서 나고 자란 정춘근 시인. 지역 문인으로서 철원군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학창 시절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대마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마리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뢰 사고 이야기 또 지뢰를 갖고 놀았던 이야기를 할 때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지역이 있나? 그리고 철원이지만. 대마리의 이야기를 들은 정춘근 씨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는데요. 시인이 된 뒤엔 대마리 주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마리 개척 1세대 이야기가 어느 기록에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깊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니까 일단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마리의 삶을 담은 지뢰꽃 마을 대마리라는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정착한 대마리 주민들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부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1인당 2만 제곱미터의 개간지를 받기로 하고 이곳에 정착했는데요. 하지만 개간 초기엔 무관심했던 토지 소유주들이 소송을 걸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겁니다. 땅을 개간하고 나서 등기를 내려고 그러니까 국유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버린 적산지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있었는데 국유지조차 국가에서 그냥 주지 않고 전부 다 임대료를 5년치 선불로 받고 장기 분할로 줬고요. 해동공사 땅도 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 개인 땅은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대마리 주민들의 아픔을 기억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이념에 의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마리 입주자 동지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배 할머니. 월남전에 참전했던 남편을 따라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나이가 노랑 저고리 빨간 치마 입고 왔으니까 23살? 23살에 입주해 왔어요. 정부에서 일자로 방 2칸에 복 하나씩 줘주는 일자집이었었어요. 처음에 입주해 왔을 때는. 그런 집에서 사는 거지. 이렇게 다 줄대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맨주먹 하나로 마을을 일궜다는 자부심에 5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왔는데요. 한편으론 시간이 흐를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 짙어집니다. 우리가 이북이에요, 고향이. 근데 부모님들 말씀 들으면은 거기는 자원이 많다고 그래서 서로 통일이 돼서 정말 좋아서 같이 나누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살아요. 지뢰밭이었던 이곳에도 어김없이 봄을 알리는 꽃이 피었습니다. 민통선 주민들의 애달픈 희생으로 만들어진 마을 대마리. 1세대 입주민들은 대부분 세상을 등지고 이제 11명만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학 입시 때가 되면 수험생 가정뿐 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게 우리 교육 현장의 모습인데요. 북한에서도 역시 대학 입시에 목매고 사는 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최고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건 기본이고 입학 원서 추천을 받기 위해 학부모들의 로비도 치열하다는데요. 이번 주 남북의 썰 간추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 이런 게 있나요? 평양에 있는 1고등중학교 입시 제도에 필요한 입시 자격을 주는 걸 일단은 펀트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지표를 주거든요. 그 비중이 절대 다수가 1중학교가 다 가져가요. 그러면 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보면 또 북한도 사교육 시장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당연히 생겼죠. 그 1중학교 때문에 생긴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입학번이 올해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졸업생이 30명이에요. 2명밖에 안 내려오는 정말 거예요. 치열하네요. 그렇죠. 치열하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결국은 사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백이나 그런 입시 비리 이런 게 북한에 존재를 하나요? 당연히. 네, 그다음에 그래서 시험지를 결국 성적 조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라는 숭고한 정신과 조선 사람의 넋을 안고 피타는 노력으로 그들을 따라 앞서야 한다. 명문대학. 그런데 가려는 이유, 북한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양시 거주권을 딸 수가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졸업반이 되면은 어느 학생은 어디에 보낸다 하는 것이 결정돼 있거든요.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과열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은 쭉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변화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전만큼 평양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가 않다는 거죠. 시장화가 상당히 활발해지면서 잘 사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해서 벌겠다라는 청년들, 그런 계층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엔 평화, 대화, 정성 이런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 핵 얘기 말고 대화의 시간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이었던 북한의 태양절 때 환하게 불을 밝혔던 평양의 밤 풍경 끝 영상으로 전해드리면서 남북의 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